네, 비판적 사고와 토론, 이 하기 계절학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그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아울러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여러분들하고 이 논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과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연역과 귀납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뭐 문제도 한번 좀 풀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연역 귀납이라고 하는 이 그 두 가지 이 논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한번 어떤 글을 하나 읽어 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 책 제목은 이제 논증의 탄생입니다. 예, 상당히 어떤 논술문이라든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좀 설득력 있는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상당히 한번 읽어볼 만한, 이게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제목도 그러지만 논증의 탄생,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탄생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뭐 이 돌은 누구의 것인가? 태초에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리 지르고 몸싸움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을 힘에서 말로 바꾸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 이제부터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래요. 일종의 사고 실험이겠죠. 한 사람이 이 돌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가 내 거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 그는 당장 달려들어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도 있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왜? 라고 묻는다. 물리적인 맞대응을 말로 바꾼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자기 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역시 내가 찾아낸 거야 라고 이유를 제시한다. 상대방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또는 돌로 상대방을 내려찍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순간은 상대방의 주장과 이유에 수긍하는 순간이다. 좋아, 너 가져. 한 대 후려 갈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당한 이유로 문제를 해결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논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대화가 만들어지고 합리성을 공유한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순간이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논증의 탄생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라는 바람으로 공통적인 믿음과 논리를 간직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된 것이다. 저는 참 이런 사고 실험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정말 문명의 탄생이겠죠. 여러분, 이 돌입니다. 이 돌, 맥반석입니다. 제가 중국에
고조선 유적 답사회로 2차례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맥반석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오다가 그냥 공항에서 이렇게 캐리어 막 던지고 그래서 사실은 캐리어가 부서졌습니다. 이게 뚫고 나와가지고 돌에도 힘이 있죠. 예. 돌에 힘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지켜줄 수 있는 맥반석 뭐. 제가 이제 여러분 과연 이 돌 이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돌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 거다. 뭐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 돌 가지고 어떤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내가 찾아냈으니까 그래 너 가져라. 이게 너무 좀 아름다운 상당히 심플하면서 원래 진리는 심플하죠. 이는 MC제곱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식이. 자, 이게 논증의 탄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그 하이퍼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뭐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도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잘 지나왔습니다 지금. 하지만 뭐 지났다고 다시 그게 뭐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더 리얼 진짜 하고요 팩트죠. 더 페이크라고 하는 거 가짜. 이 관계는 지금 현대에 와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페이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그 논증을 통해서 또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적어도 우리는 뭐 그 정도의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충분히 뭐 많은 것들을 극복해 나올 수 있는데 현대 사회는 이제 포스트 폴리티컬 이러라고 그래가지고 그 탈정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쓰냐 그러면 지민이 사라지고 소비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자꾸 소비자로 머물게 만들려는 그 놀라운 어떤 정치 어떤 이데올로기 기술자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뭐 그냥 단순히 그 뭐 제가 음모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 주류 정치 철학자들이 이미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성을 맹신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배관시하고 감이나 직관만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팩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찾아가려면 우리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힘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증이 탄생했는데 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역과 귀납이 있는데 여러분이 연역하고 귀납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할 겁니다. 논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뭐 추리, 추론, 논증이 있는데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근거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뭐 전제라고 해도 결론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이제 그렇게 맞바꿔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의 그 참을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진술들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전제들이 정당화하려고 뭘 정당화하냐고 옳음이죠. 그 결론의 옳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장된 진술을 얘기하고 이러한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결론과 전제로 이루어진 이러한 진술 집단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참인 논증, 거짓인 논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제의 성질이거든요. 어떤 우리 이제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 가치를 갖는 그러한 문장, 뭐 진술도 되고, 진술은 상황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프로포지션이라 해서 명제라고 그래요. 명제는 진리치를 갖습니다. 참이나 거짓. 물론 이치 논리일 때 그렇긴 하지만 논증은요 참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나 결론에 대해서는 전제들이 참이다, 결론이 참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논증은 그렇게 못하고, 논증에 대해서는 우선 연역 논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타당하다, 부당하다, 올바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논증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전제와 결론이 있고, 이 관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증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설득?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금연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논증을 하는 것보다, 논증을 통해서, 논증이 원래 목적이 1차 목적이 설득이라면 뭐 하려고 논증합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광고 한 번만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죠. 자본주의의 꽃이 광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광고 보시다 보면 갑자기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그런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안 쓰죠. 내가 왜 샀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그 30초의 예술, 이 광고는 무섭습니다. 그 힘이. 논증 아무리 해봤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논증의 1차적인 목적은 정당합니다. 전제들을 통해서 결론이 옳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 그걸 증명하는 거, 그게 논증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 전제와 결론이 어떤 그 추론적인 연결관계, 그러니까 지지관계,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또 결론이 전제로부터 도출이 돼요. 이끌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논증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증에는 연역과 귀납이 있는데, 귀납과 연역이 있는데,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가 다른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음이 나오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연역이냐 귀납이냐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이 챕터를 통해서는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 이제 논리학, 앞에서 우리가 훌륭한 데피니션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그러면 연역 논리학을 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연역 논리학에 근거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논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논증. 연역에서만 우리가 올바르다,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디덕션하고 인덕션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역은 어디에서 밖으로 끌고 나온다, 그런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좀 표시하셔서, 이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기 어느 책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10장씩 씁니다. 원래 학자의 그 자질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걸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죠.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렇게 말을 만들어낼까 싶은데,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고무줄 늘리듯이 막 줄이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이 스칼러의 능력이죠. 이제. 놀랍습니다. 진짜. 리스펙트 되는 거죠. 너무 잘 썼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연역은 전제 안에 있는 내용을 밖으로 끌어내서 결론으로 삼는. 따라서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이미 들어있는 그러한 형태의 논증이다. 멋지죠. 비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연역은요, 이미 전제에 다 있어요. 그거를 좀 결론에서 명확히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장이 안 돼요.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수학입니다. 어차피 문제 풀면 정답 1번. 뭐 이거 정답 1, 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루트 2가 나오든 뭐든. 네, 그런 거예요.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확장성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논리적 필연성 그래요. 그러니까 연역 논증의 특징은 아주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비확장성. 전제에 있는 거 그대로 결론에서 명확하게 할 뿐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따라 나오죠. 전제에 있는 거 결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게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연역 논증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연역 논증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언 3단 논법, 실러지즘이라는 게 있죠. 좀 이따도 우리 또 보겠지만 정언 논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게 될 명제 논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언 논증하고 면제 논증을 같이 합친 수로 논증이라고 있어요. 그 수로 논증은 뭐 제가 설명도 이미 해놨지만 이게 이제 철학과 전공 과목이고, 그리고 정언 논증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기가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제 논증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제 논증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언 논증이 하나도 이 책에 안 나오냐 그러진 않습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하여튼간에 정언 이런 논증이 나오면 다 연역입니다. 이거는 연역 논증은 정언, 명제, 수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언 3단 논법.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예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3단, 3단이죠. 1단, 2단, 3단을 하듯이 3단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만 보면은 당연히 영인은 여기 중간에 소전제는 영인은 사람이다죠. 그 영인은 죽죠. 왜? 대전제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이가 사람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영이 죽는다고 그러는 게 전제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영인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인 죽죠. 근데 그 얘기를 그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게 넘어가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서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결론은 전제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결론 또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이게 연역 논증의 아주 유명한 정의입니다. 전제가 참이면요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비확장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따져보면 거짓일 수가 없어요. 거짓이면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논증과 도출되지 않는 논증이 있어요.
반드시 노출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반드시 노출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연역적으로 올바른 논증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못된 논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걸 좀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연역적으로 올바른 논증은 연역 논증의 타당한 논증이라고 해요. 잘못된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많은 수식어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연역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부당하거나 타당하거나 올바르거나 잘못됐거나 0이거나 1이거나 확률로 얘기하면 이게 연역 논증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조금 이따 할게, 귀납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귀납 논증은 뭘까? 그러면 연역적으로 보면은 부당한 논증인데 유의미한 논증이 귀납 논증이에요. 아주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일단 그럼 여기 예를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예인데 뒤에 이제 우리가 명제 논증을 배우게 되면 이건 그냥 순식간에 청구공증 논증 뭐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호화시키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딱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해보면 이게 딱 봐도 안다는 게 계속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그랬잖아요. 비가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체들에 의해서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입니다. 이거 정권 긍정 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가보면은 이거는 이제 후권 부정의 오류라고 하는데,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었다. 따라서 오늘 비가 왔다? 반드시요? 아니죠. 여기도 나오지만 뭐 물을 뿌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뭐 거기다가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류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형식적 오류라고 해서 후권 부정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라고, 27쪽으로 가보면은 그 올바른 논증은 뒤에서 논의할 밸리디티죠. 타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으로 올바른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연역 논증인 거예요. 귀납에는 절대 타당 부당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납 논증에서 연역 논증의 타당성에 해당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합당성이라고 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타당성, 부당성 나오면 연역이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으로 한번 가보죠. 귀납의 영어 표현은 뭐 인덕션인데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역 논증의 비확장성과 논리적 필연성하고 이렇게 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아주 잘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거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치 음악 듣듯이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대략적으로 귀납은 전제들이 결론의 일부에 해당되지만 결론 전체를 포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전제들을 넘어선 내용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형태의 논증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귀납 논증의 특징은 확장성이죠. 사실적 지식의 확장. 수학 빼고요,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부 귀납 논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20년에 출판이 된 프란시스 베이컨, 뭐 아는 것이 심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거기 나오지만, 신기관이라고 하는 노뵼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 진짜 과학의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17세기는 천재의 세기라고 하는데 유명한 걸출한 천재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베이컨입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책에서 신기관에서 주장하는 거 여러분 뭐 그 우상론도 있죠. 아 진짜 인간의 편견은 원자보다 깨기 힘듭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우상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귀납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노붐 오르가눔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 전부 연역 논리예요. 정언산단론증. 새로운 지식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비확장성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연에 대한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이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귀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놀라운 방향 전환이죠.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 우리 귀납법이 특징 알고 계시죠? 확장성인데 동시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전제들에 없는 내용이 결론에 있거든요. 확장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이렇게 얘기 못해요. 참일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개연성이라는 표현은요. 적어도 50% 넘어야 쓸 수 있습니다. 개연성도 우리가 상당히 진리에 접근해 있다라고 보거든요. maybe하고 probably는 다르죠. maybe는 그냥 1에서부터 100까지 다 됩니다. maybe 쓰면은 뭐 아주 확률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거의 없는 확률도 maybe 쓰죠. probably라고 하는 건 그럴 때 안 씁니다. 적어도 받아들일만 하고 수용할 만한 그러한 확률적으로 높은 개연적인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이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논리적 개연성을 갖고 있다. 과학에 대한 맹신? 그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귀납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떨 수 있습니까? 반증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러셀의 닭 얘기 아시죠? 뭐 칠면조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러셀의 닭은 철학적이에요. 주인이 뭐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계속 모이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오늘도 나를 갖다가 모이를 줄 것이다 그랬더니 목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귀납적 방법론이 갖고 있는 한계죠. 과학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까마귀 얘기도 나오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뭐 이렇게 동쪽에서 뜨고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명확하게 언급이 돼 있죠.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다. 반드시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개의 경우는 결론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연역인 경우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결정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귀납은 어떻습니까? 대개 probably 개연적으로 매우 그렇게 매우 개연적으로 거의 항상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죠. 그래서 논리적 필연성과 논리적 개연성, 확장성과 비확장성. 그래서 우리가 귀납 논증을 확장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게 그 드랍리트라고 하죠. 이 침방울, 그렇죠? 미말이라고 하는 이걸로 전파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접촉하거나 그랬더니 이제 과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어로졸로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계속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가지고 전역으로 전파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계속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이것도 또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또 결과들이 나올지는 모르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거죠. 좀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을 보면은 거기 전제로부터 이렇게 따라 나오고 이러는데, 이 귀납 같은 경우는요, 연역은 전제와 결론의 이 지지관계가 100%냐 아니냐에 따라서 타당하냐 부당하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제들이 참이냐에 따라서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이 그 PPT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귀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이 지지관계 같은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뭐라냐면 강도를 씁니다. 스트렝스죠. 그래서 보통 우리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그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강한 논증, 약한 논증 이런 걸 써요. 이거는 귀납에만 쓰죠. 연역이 강하다 약하다가 없잖아요. 뭐 아니면 돈데,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강한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또 약한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 없다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쓸 때 이런 데 가지고 왈가왈부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납 논증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논증, 나쁜 논증, 더 좋은 논증, 더 나쁜 논증, 더 강한 논증, 더 약한 논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수식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당하다, 타당하다라든가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연역 논증의 특징이고, 강하다, 약하다,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귀납 논증과 관련해서 쓰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수식어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디스팅션을 좀 잘해 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얘도 나왔죠. 3번하고 4번 읽어보시면 왜 4번이 3번보다 더 강한 논증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귀납 논증 하게 되면 거기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추가적인 전제가 결론을 더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쪽에 2번 문제로 가보면 다음 논증들 중에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뭐냐, 이런 문제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역입니까? 귀납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고양이는 깃털이 있다. 모든 깃털이 있는 것은 발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고양이는 발톱이 있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3단 논증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 뒤에 이제 35쪽에 가면은 여기서 MPS 이런 거 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쓰거든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이것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100% 따라 나오는구나, 타당한 연역 논증이다. 2번은 어떻습니까? 철수는 강의실에 있거나 오락실에 있을 것이다. 철수가 강의실에도 있고 오락실에도 있으면 철수는 사람이 아니죠. 철수는 강의실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철수는 오락실에 있을 것이다. 결론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타당한 연역 논증.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명제 논증 한 다음에 와서 다시 풀 겁니다. 그때 4번 봤더니 삼척 시민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면 원자력은 문제가 많은 에너지원이다. 삼척 시민이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은 문제가 많은 에너지원이 분명하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권 긍정식이라고 했죠. 예, 그건 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예. 반대하면은 문제가 많은 거죠. 반대해요. 문제가 많죠. 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자, 5번으로 가볼까요? 5번은 뭐냐 그러면 쥐와 사람은 생리적으로 유사성이 많다. 장기간 담배 연기를 흡입한 쥐는 폐질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장기간 흡연을 한 사람도 폐질환을 일으킬 것이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올까요? 아니면 개연적으로 따라 나올까요? 예, 그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다가 이건 뭐 반드시냐 아니냐 뭐 이렇게 타당이냐 부당이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나중에 귀납 논증을 배우게 되면 귀납 논증은 4가지가 있는데 귀납적 일반화하고 통계적 3단 논법이 있고 유비 논증이 있고 인과 논증이 있는데 이 유비 논증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쥐하고 사람이 무슨 유사성이 있답니까? 생리적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유사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사하지 않은 다른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결론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쥐에 대해서는 실험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생리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은 유비 논증으로서 귀납 논증이고 따라서 전제로부터 결론이 개연적으로 따라 나오지 반드시 따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 동물 실험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습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어떤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입덧 방지용으로 이제 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다. 1950년에서 60년 사이인데 기형아가 출산되는 아주 뭐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었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제 보면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복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당연히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 탈리도마이드는 더 이상 이제 사용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계들을 안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이런 한계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사실 여러분한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하다 보면 연역은 옳은 논증이냐 그른 논증이냐라는 옳고 그름을 좀 따지죠. 근데 귀납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조금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칸트 윤리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벤덤의 공리주의 밀이나 어떤 의무론과 공리주의 가지고 조금 한마디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옳은 선택이 좋은 선택이기를 바라지만 보통 보면은 좋은 선택이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서로 상충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나한테 더 좋은 선택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올바른 선택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이로운 선택을 하죠. 불행해질
확률이 높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살다가 기억나면 한번 제 얘기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